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막대한 아내를 시원하게 쫓아낸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미혼이라고 해야 할지 돌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쨌든 싱글이 되긴 했네요. 지잡대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7년간 다녔던 첫 직장의 사장님은 교묘한 방법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주었지만 그저 일만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원이라 봐야 10명도 안 되는 작은 유통회사였습니다. 7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안면을 트고 지냈던 회사들 거래처들이 저를 좋게 봤는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제 사업은 금세 자리가 잡혔고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후임들도 제 업체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채용을 하고 그 친구들이 성심껏 일을 해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되었지만 제 명의로 서울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승승장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2명이 있고 누나 둘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어머니와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모실 예정이고요. 거래처에 호영호재하는 직원이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에 몰두해서 15년 가까이 살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네요. 소개를 받은 그 여자는 미모도 미모였지만 말을 참 상냥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더니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 말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몇 번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3달 만에 제 아내가 되었죠. 연애할 때 아내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집안 사정도 어려웠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아파트도 2채나 가지고 있으니 별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호텔 웨딩홀에서 하는 결혼식을 원했고 저는 실속 있게 그냥 스몰 웨딩을 하길 원했는데요. 아내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겨울에 해서 웨딩홀이 비수기였던 관계로 그나마 호텔 웨딩홀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반지, 폐물 모두 꽤 비싼 것들로 해주었고 장인에게는 명품 양복을 한 벌 해드렸고 장모에게는 꽤 유명한 한복집에서 한복을 한 벌 해드렸습니다. 결혼 후에 살 집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으로 정해져 있었고 아내는 모은 돈이 없고 처가에서 지원을 해줄 형편도 안 돼서 혼수 같은 것을 아내가 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있던 가전들 중에서 낡은 것들은 바꾸고 화장실 정도 새로 단장하고 도배, 장판을 해서 어느 정도 신혼집 분위기가 나도록 꾸몄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제가 하고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 관심도 없고 결혼은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요. 게다가 제가 신우 2명의 홀시어머니라는 결혼 상대로 가장 기피하는 남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첫 만남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현모양처가 꿈이었다고 말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빨리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은 정말 몸만 와주어도 저는 감지덕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저와 결혼 상대가 될 세대의 여자분들이 누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아내에게 더 맞춰주고 더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은 누나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라서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십니다. 70대 후반이신데요. 젊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3남매 굶기지 않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이 좀 약하십니다. 허리도 좀 굽으셨고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계속 모시고 살 것이라는 말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혼자 밥해 먹고 있는 게 뭐가 어렵냐며 작은 집이나 하나 얻어서 나가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어머니로 인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저의 결혼 생활에 누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아내가 한 말들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여자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아내가 원하는 유럽 여행 14박 15일을 다녀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자와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시고 살 생각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장모는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이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고생을 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꼭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 생활을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장모님께 결혼 비용도 제가 다 부담을 했고 결혼할 때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었으며 아내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내가 내 편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장모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장인과 장모에게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니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며느리는 불편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모도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일이 계속 꼬여만 갔습니다. 제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이 있는 날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저녁 차리기 귀찮으면 어머니와 외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아직 낯선데 둘이 밥을 어떻게 먹냐며 처가에 가서 밥을 먹고 있을 테니 회식이 끝나면 데리러 오라고 하더군요. 아직은 어머니와 둘이 있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와 아내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집을 청소하셨는데 아내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고 어머니를 구박을 한 거였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나빠서 아는데 안경을 쓰지 않고 청소하는 것이랑 안경을 쓰고 청소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청소를 할 때 먼지가 잘 안 보여서 깔끔하게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아내는 그렇게 청소를 할 거면 하지를 말지 그게 뭐냐며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를 부려먹고 싶으시면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하시던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냥 막 더럽게 청소를 하시잖아 하면서 아내는 씩씩대더군요. 어머니는 죄 지은 사람처럼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때 바보같이 누구의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아내가 화가 나서는 저에게 냉장고를 정리하라더군요. 자기는 못한다면서요. 냉장고에서 나는 묵은지 냄새가 너무 싫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어머니를 작은 집을 얻어드리자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만이었죠. 그날부터 저에게 툭하면 어머니와 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체근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 앞에서 못 들을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아내가 어머니를 혼내듯이 말하는 것들이 다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걸레질 하세요. 저기도요. 어머니 오늘은 씻으셨어요? 아, 진짜 냄새가 더럽네. 네, 바로 아내가 어머니를 청소시키면서 구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내는 얼른 어머니의 손에 있던 걸레를 뺏어들고는 TV와 TV 다이를 닦는 척을 하더군요. 청소를 지금까지 하냐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껏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어머니를 구박하면서 청소를 시키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걸레를 저에게 집어던지면서 그럼 자기가 하던가 하더니 자기는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냄새나고 역겨워서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뺨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더군요. 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우리 엄마가 네 몸종이냐? 너같이 기본 예의도 모르는 인간하고는 나도 안 산다, 안 살아. 너 우리 엄마 부려먹고 네 화풀이 상대 삼으려고 이 집에 들어왔냐? 너 같은 년이랑은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서는 때려보라는 듯이 몸싸움을 걸었습니다. 저한테 맞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심상 같았어요. 저는 장바구니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아내의 물건을 모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떨고 계시고 아내는 저에게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발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아내는 이게 다 저 노인네 때문이라며 어머니에게 눈치껏 이 집에서 나가 살았어야 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짐이 든 가방과 아내를 집 밖으로 모조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결혼할 때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줬어. 너희 부모님께 용돈도 꽤 드리고 네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주고 결혼한 거야. 내가 너 어디서 보쌈해 왔냐? 어떻게 이렇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너 같은 쓰레기랑은 잠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니네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여기 네 물건 가지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악에 받쳐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 엄마를 내보내야지 왜 자기를 내보내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같이 후질구레한 남자랑 누가 결혼하겠냐며 자기니까 결혼해 준 것이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마음만 먹으면 또 결혼 못하겠냐?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속여서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거야. 내가 일만 하느라 순진했지. 그냥 잔말 말고 꺼져.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제가 없을 때 어머니에게 막말을 참 많이도 했더군요.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저희 어머니에게 시키고 아내는 방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하고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2주 정도 뒤에 장모와 아내가 찾아와서 저에게 싹싹 빌며 다시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가 저희 어머니에게 한 짓을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이 많은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는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는 저와 어머니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어머니가 그걸 왜 감수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당신 딸 같은 거지근성에 막되먹은 여자 집에 적선하려고 돈 버는 줄 아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앞으로 가식이 아닌 진실되고 착한 여자를 잘 구별해서 만나 결혼할 것이니 되먹지 못한 딸 결혼시키려면 기본부터 전부 다시 가르쳐야 할 텐데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노력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두 모녀는 처진 어깨로 돌아서서 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제 사무실로 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두말 없이 그럴 일 없다고 말하고 등 떠밀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 모녀 앞에서는 강하게 말했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상처받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겠습니다. 제 상처도 치유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소연이나 하려고 여기 글을 올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치려 덤비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기도 하나 봅니다. 쓰니님 힘내시고요. 능력 좋고 효성도 깊으시니 곧 좋은 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번 사연은
전처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모시고 살던 어머니를 좋은 여자분을 만나 함께 한동안 효도하다가 얼마 전에 보내드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돌싱남입니다. 전처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낸 지도 10년 정도 되었네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하셨던 터라 일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어릴 적 잘 살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많이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후 뇌졸중 증세로 편마비까지 오셨어요. 그 뒤로 저는 중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를 대학에 보내주겠다면서 등록금이며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갑자기 이혼하시고 떠나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연락을 하셨나 봅니다. 대학에 가고 싶기도 했지만 생활 여건상 포기한 상태로 살고 있던 중에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에 번듯한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잘 풀리는가 싶었죠. 그러던 중에 3년의 결혼 생활이 지날 무렵 전처는 외도를 했고 저에게 발각이 되어 저는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프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엄마는 제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지냈던 우리 모자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전처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의심될 만한 행동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처를 믿으려고 노력했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처의 행동들 중에서 의심 가는 것들이 많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될 것이 두려웠고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할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발각이 된 후에 너무도 당당했던 전처의 태도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과정은 상세하게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불편하신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하며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마음 아프게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엄마는 얼굴도 예쁘시지만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저를 항상 웃게 해주시곤 했어요. 그런 저희 엄마가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첫 번째 쓰러지신 후 뇌졸중이 2번이나 또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뇌졸중으로 결국 저희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작년까지 25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앉아만 계시고 집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현재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던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던 선배가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 갈 것이라며 너도 한번, 아니, 오랜만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으니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픈 어머니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놀러 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엄마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하루쯤은 혼자 있어도 되니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친한 친구분이 계셨는데 하루만 엄마를 부탁드린다고 하고 저는 선배가 오라는 펜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보면 볼수록 저의 이상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저는 내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직 아픈 엄마 봉양을 잘 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여자친구와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1박 2일의 펜션 여행이 끝나고 여자친구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사귀었던 여자들, 결혼을 결심했던 전처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며 여자친구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나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워서 엄마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여자친구를 엄마에게 빨리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에게 인사도 드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와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케미가 잘 맞았습니다. 우리 셋은 만나기만 하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셋이 있을 때 저희 엄마는 어느 때보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한 후에 한참 젊은 나이에 연애도 못하고 엄마만 돌보며 사는 것이 엄마도 안쓰러우셨겠죠. 엄마가 제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을 보며 저는 자식이 혼자 사는 것도 불효구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쓰다 보니 저도 참 이기적인 놈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또한 저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흐르다가 엄마는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엔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했고, 외동아들인 저는 빈소를 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장례식 내내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 때도 그리고 엄마의 고향에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여자친구가 함께 빈소를 지켜주어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시면서도 좋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원하셨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험 대상으로라도 좋은 일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며 장기 기증을 결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복용해온 약물들, 진통제를 비롯한 각종 약들로 인해 장기들이 너무 손상되어 기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기에 병원 의사 실습생들의 실험 대상으로도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 엄마가 오랜 세월 많이 힘드셨는데 아들 곁을 지켜주기 위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이 못난 아들 곁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망연자실하여 살면 순간 폐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두려워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엄마는 혼자서 시체놀이 하고 있을 테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리고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해. 였습니다. 다행히 생전에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던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엄마의 임종을 저와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자친구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엄마의 유언처럼 꼭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여자친구를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웃게 해주고 우리 엄마가 고통 속에서 버티고 버티시다가 여자친구를 보고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가실 결심을 하게 해준 은인과 같은 여자친구를 저는 꼭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려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언처럼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엄마의 고향에 계신 엄마를 찾아뵐 생각이고요. 또 엄마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효도인 것 같아 행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엄마를 보내드린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힘들고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가끔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고 경험도 없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납골당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랜 투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봐오신 어머니의 지인분들께서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25년 동안 앉아만 누워만 있었으니 훨훨 날아다니면 좋겠다 하시며 엄마의 고향인 섬의 바닷가에 뿌려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 그렇게 했어요. 저희 엄마는 조그만 섬마을 소녀였어요. 아주 작은 섬마을이라 지금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는 가고 싶은 곳 다니면서 즐겁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퇴근 시간을 기다리시는 엄마,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저를 바라보시던 왕방울만한 우리 엄마의 눈, 엄마의 크고 예쁜 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 사망신고서가 낯설기만 합니다. 사망신고 전 마지막으로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앞에 놓고 여자친구와 둘이 나란히 앉아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봅니다. 내일부터는 또 바쁜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 일신사에서 어떤 사연자분의 친오빠에 대한 가슴 시린 사연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보고 저도 많은 분들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정감 있는 위로를 받고 나면 더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원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사랑이 크셨던 친오빠를 그리워하는 분의 사연을 들으며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마음 따뜻한 분들께 위로받고 싶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난 왜 엄마가 살아계실 때보다 요즘에 오히려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까? 엄마 아들 정말 못났다, 그치?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봐줘.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쁘면 나 안 지켜봐줘도 돼. 난 잘 지낼 거니까. 조만간에 엄마 고향 섬으로 갈게. 이번 사연은 사연자분 부모님께 배은망덕을 하며 히스테리를 부린 사촌에게 차디찬 사이다를 힘껏 날린 사연인데요. 후기가 왔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글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올리신 글이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자인데 글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40살, 아직 사춘기 감성이 살아있는 노가다 하는 아저씨입니다. 저는 서울에 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지방에 사시고요. 1년 전쯤 둘째 이모가 칠순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습니다. 어느 뷔페에서 이모의 칠순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못 갔었죠. 그날 저녁에 부모님 서울에 잘 왔다 가셨나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형제들 나눠줄 야채랑 뭐랑 있다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셔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일도 돕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께 장기를 또 도전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랑 우리 아들이 장기 두는 거 훈수도 두다가 부모님이 싸주시는 농산물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가셨던 이모의 칠순잔치에서 부모님이 사촌형 하나랑 얘기를 했던 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촌 중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사촌형을 만나서 이모 집에 한번 놀러 와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촌형이 말하길, 제가 왜요? 거길 왜 가요? 이랬대요. 어머니는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촌형이 쏘아붙이는 듯한 말투로 이러길래 당혹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게 예전에 추석 때는 우리 집에 안 오고 설날에만 와서 수금해 가고 군대 간다고 와서 수금해 가고 제대했다고 수금해 가던 놈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촌형은 저희 집에 평소에 놀러 오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뿐이 아니라 자기 학교 졸업했다고 입학했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죠.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이 좀 부자입니다. 지금 지방에 전원주택 지어서 옆에 텃밭 가꾸며 사시겠다고 내려가셨는데 그 텃밭이라는 것이 5,000평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 차고가 있는데 그 차고는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차고문을 열고 닫는 차고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오버하는 것 같을 수도 있으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제 아버지가 당신의 조카뻘 되는 제 사촌들 육촌들에게 주는 세뱃돈이나 만났다고 주는 용돈이 꽤 컸었죠. 어쨌든 용돈 받는 재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촌형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왔었어요. 이랬던 걸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수금하러 왔던 놈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한번 집에 놀러 오라고 한 얘기에 사촌형이 큰 이모인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사촌형에게 어떤 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장녀신데 이모들 결혼해서 자리 잡아갈 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집을 사라고 알려주시고 집 등기도 도와주시고 집 사는데 돈이 모자르면 보태주시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사촌형도 자기 부모에게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조카들인 제 사촌형들 결혼식마다 축의금도 엄청 큰 돈을 하셨고요. 자기에게는 그런 은인과 같은 우리 부모님을 때마다 찾아뵙고 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쏘아붙이듯이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촌형이 저희 어머니께 했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 사촌형은 어려서부터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들도 자주 쓰는 말이지만 어쩌라고 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지 않던 저희 어린 시절에도 무슨 말만 하면 사촌형은 어쩌라고 하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사촌형이 와보면 자기 집에는 없는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 게임기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 괴리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촌들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잘난 척을 했겠습니까? 있는 척을 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절대 있는 척하지 못하게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촌형이 자기 집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서 어린 마음에 그 부분이 기분이 나빠서 저에게 그랬던 거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 사촌형의 질투심에서 나온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했었죠. 그래도 어쩔 때는 근데 다른 사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사촌형이 밉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자기 부모님을 자리 잡는 데 도움까지 준 은인과 같은 이모이신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한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저도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사촌형도 취업이 되었는데요. 사촌형은 대학 졸업 후 취준생 생활을 2년 하다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면서 몇 년간 일을 배워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형이 저를 만났을 때 무척이나 잘난 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촌형이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저는 몸 쓰는 일이나 하고 있냐면서 고생이 많겠다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연봉이 얼마고 연말 보너스가 얼마고 등등 정말 사촌형이 어려서부터 잘 쓰던 말 어쩌라고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주위에 다른 사촌 형제들도 있고 해서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도 그 사촌형이 어렸을 때 자기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고 살아온 제가 질투가 나서 그랬겠거니 하며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기가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다, 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얼마다, 자기 지인 중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 등등 저만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쩌라는 건지. 어렸을 때 한때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나서 놀고 그랬던 사촌형이지만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누구 잔치에서나 볼까 말까 한 사람이라 그냥저냥 넘겼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는 것은 저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촌형에게 만나자고 해서 한번 개지랄을 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날 집에 오는데 제가 화를 삭이느라 차에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와이프에게 다 했더니 와이프도 많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얼마 전에 막내 외삼촌 환갑잔치에서 그 사촌형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는지 그 사촌형 옆에 앉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 좀 걸려고 사촌형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있는데 사촌형이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 동료들 중에서 30대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어떻다. 자기는 회사에 많은 성과를 주는 사람이라 쉰 조금 넘으면 별을 달 수 있다 등등 뭐 그런 헛소리들이었습니다.
진짜 어쩌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집 이사했는데 한번 오라고 하면서 저보고는 지금도 그 빌라에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촌형이 저에게 얼른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라고 했습니다.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얼씨구나 하며 제가 사촌형에게 아버지가 준 빌라 꼭대기층 독채로 살고 있어서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사를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촌형 표정이 좀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모부가 시골에 논밭만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다리던 얘기였습니다. 형,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젊을 때나 그 땅이 논밭이었지. 지금 서울에 논밭이 어딨어. 다 건물이지. 서울에 있던 땅들 중에서 나라에 수용된 건 어쩔 수 없이 보상금 받아서 지방에 논이나 밭을 사긴 하셨지. 라고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죠. 그랬더니 사촌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모가 시골에서 집 조그맣게 지어서 내려가셨다고 해서 난 니네 집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 우리 아버지 집 차고 리모컨으로 열고 닫는 집이야. 형은 아직도 우리 부모님 집에 안 와봤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형은 기분이 나쁜지 저에게 너는 회사에서 고생 많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치. 우리 할아버지 말씀 중에 주인은 종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장인 내가 직원들 눈치 봐가며 일 시키느라 쉽지는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촌형은 너 회사 차렸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부터는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회사 차린 지가 언젠데 요즘 인테리어 회사들 힘들다던데 잘 되냐? 우리 회사 오래됐잖아. 자리도 좀 잡히고 해서 그냥 현장 15개 정도는 돌아가. 내가 내 입으로 잘난 척 할 수 없으니까 이따 내 차나 구경해. 형 같은 월급쟁이는 평생 타기 힘든 차일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사촌형 아이들이 보이길래 5만 원짜리 한 장씩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촌형에게 우리 어렸을 때 형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한테 용돈으로 수표를 주고 그랬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형 애들한테 5만 원씩밖에 못 주네. 난 아직 멀었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척하며 저를 기죽이고 싶어 하던 사촌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언제 한번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집에 놀러와. 요즘 애들 농촌 체험을 돈 주고도 한다는데 와서 애들 흙장난도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형이 시간 봐서 주말에 한번 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형, 예전엔 우리 집에 건수만 있으면 수금하러 왔었잖아. 이제 돈 번다고 안 오기야?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섭섭하시지? 시간 내서 자주 와. 오면 우리 아버지가 형 애들 용돈 많이 줄 거야. 아니, 형한테도 아직도 용돈 주실지도 몰라?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사촌형은 제 말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애써 웃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좀 더 하다가 다른 사촌들과도 좀 얘기하다가 이모들 외삼촌에게 귀여움 좀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사촌형은 자기 집에 없는 거 저한테 많이도 빌려갔어요. 예를 들면 일렉 기타랑 앰프, 비디오 게임기, 음악 CD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사촌형이 빌려가면 팔아먹었는지 어쨌는지 회수가 안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필요한 것들 가지러 오거나 우리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수금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자주 왔던 사촌형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집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그 말에 제가 왜요? 라고 했으니 사춘기를 아직 못 벗어난 제가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조건들로 사촌형 약 좀 올렸습니다. 제 글 읽으시는 분들 저는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행여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얼마 전에 사촌형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부모님 댁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오랜만에 걔를 만나서 뭘 그런 얘기를 하냐? 하시면서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이런 거에 좋아하시는 거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아직 사춘기가 안 지났나 봐요.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점에 제 글 읽고 한번 웃으시라고 글 올립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저는 내일도 새벽부터 노가다를 해야 해서 자러 갑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후기입니다. 일신사에 글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막내 외삼촌 환갑잔치에서 사촌형을 좀 놀려주고 나서 또 일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바빠서 글을 보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제 글을 보내네요. 그때 사촌형을 좀 놀려주고 그 일은 잊고 지냈습니다. 사촌형은 그런 인간이니 그렇게 살게 냅두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신경 쓰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사촌형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저희 부모님 댁 근처로 사촌형네 가족들이 놀러 가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한번 들르겠다고 하면서 주소를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형이 웬일로? 하면서 좀 깐족거리고 싶기도 했지만 그때 바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톡으로 부모님 댁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언제 가려고 하냐 했더니 일요일 점심쯤 저희 부모님 댁에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저희도 모든 현장이 쉬어서 토요일 저녁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일요일에 사촌형 가족 대접한다고 음식도 준비하고 했어요. 사촌형이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저희 아이들과 사촌형네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잘 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촌형에게 직장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고 했더니 사촌형은 또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자기 또래에서 승진이 가장 빠른데 요즘 신입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둥 연설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촌형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참 지루해 하셨어요. 제가, 형, 그렇게 진급하다가 회장까지 진급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때서야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사촌형은 처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배운 티가 나시는 분이다. 사업적인 재주가 끝이 없는 분이시다. 이러는데 결국 사촌형이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자기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처가는 엄청 부자라서 장가도 잘 갔다는 얘기였죠. 저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맞장구는 쳐줬습니다. 사촌형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형이 정말 고생하며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사촌형은 별로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수가 밭 좀 구경시켜달라 해서 형과 형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경계고 여기는 보통 뭘 심고 여기는 동네 사람이 빌려서 뭘 심고 한다고 대충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든든하겠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거라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더니 사촌형은 이런 시골 땅이 얼마나 가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긴 하지 하고 말았는데 형수님이 이 동네 시세 평당 60은 갈 거라고 하는데 사촌형이 놀라더군요. 사촌형 눈동자가 멍해 보이는 게 머릿속으로 곱하기 하고 있었나 봐요. 형수님은 이것 말고도 이모부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저보고 게으르지 않게 사업 열심히 하고 사는 것이 보기 좋다고 하는데 정말 형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촌형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열심히 잘난 체 하다가 갔습니다. 신나게 자기 잘난 체를 해놓고 왜 시무룩해서 갔는지 저는 사실 몰랐어요. 사촌형이 가고 집 정리 좀 한 다음에 저희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와이프가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촌형이 잘난 체를 했던 것이 저를 열받게 하려고 한 것인데 제가 계속 사촌형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고생했다고 맞장구를 쳐주니까 자기가 되려 열받아서 사촌형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 와이프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말았어요. 노가다가 뭐 그런 사람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수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아내는 이게 진짜 사이다라고 또 사연을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저는 또 내일 노가다를 해야 해서 일찍 잡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히들 주무세요. 한 번은 사촌형 기죽이고
한 번은 덤비는 사촌형 안 받아줘서 열받게 하시고, 쓰니님 정말 사촌형 킬러시네요. 효자시라 복 받으시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